네, 지금부터 중견 기업과 데이터 경제를 주제로 준비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국장님과 한국섬유산업협회의 김기준 부회장님께서 발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제 후에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인복 교수님과 이창근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사회는 서강대학교 문성욱 교수님께서 다시금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문성욱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중소중견기업과 데이터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데이터 경제가 중소중견기업에 확산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두 분을 모시고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제는 한 분당 20분씩 정도 발제를 해주시면 되겠고, 발제가 끝난 다음에는 그 토론자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KDI 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생으로서 또 오늘 좋은 행사에 초청받아서 와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이제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이제 안내를 받았는데요. 제 오늘 발표는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중견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라는 게 특정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중견기업 정책과 유통물류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 정책관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어떤 이제 중견기업에 대한 현황을 좀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좀 간략하게 중견기업만을 위한 특화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중견기업 정책 현황입니다. 중견기업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요. 법상 정의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면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업종별로 다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자산 총액이 10조 미만이면 중견기업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이 표에는 지금 5,00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한 5,500개 정도로 좀 중견기업 수가 되어 있고요. 크게 매출이나 고용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경제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노키아라는 큰 대기업 하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다가 이제 노키아가 흔들림에 따라서 큰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대기업 중심 구조보다는 이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 산업 생태계 전반이 좀 안정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이제 1차 벤더들이나 2차 벤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이제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기업군일 뿐만 아니라 또 대기업한테는 협력사이지만 또 중소기업들한테는 수요기업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대기업에 취직하면 좋겠지만 또 대기업에 취직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에는 좀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한테는 가장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 버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만한 웬만한 회사들이 다 중견기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실 중견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 좀 몸이 갑자기 커져 버리는 어린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사실 사업에 성공하신 창업자들이 굉장히 회사를 크게 키웠지만 아직도 이제 약간 중소기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장, 특정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덩치에 비해서 아직 기업 내 R&D 혁신 역량도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1차 벤더,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좀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아직 그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이 정부에서 중견기업 정책이라는 걸 따로 만들게 된 원인이기도 한데 아마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소기업이 매출이 1,000억이 넘어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그동안 받았던 모든 정부 지원이 끊기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투자세 공제라든지 R&D 보조금도 끊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를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 중견기업 정책이라는 것을 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다음 페이지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 슬라이드로만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 사실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기존의 모든 정부의 정책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피터팬 증후군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 R&D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뭐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한 1,000억 정도가 이제 넘어가는 그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데 월드클래스 사업이 있고 또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의 그 관계 회사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밖에 이제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또 중견기업이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과 그 협력을 하는 경우에 그런 사업들한테 R&D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밖에 이제 해외 진출이라든지 공공연구기관과의 그런 협력 사업, 그리고 또 특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중견기업만을 위한 정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중견기업에 대한 걸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이게 작년 8월달에 산업부가 발표했던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성장 전략이라는 그 정책을 중심으로 지금 산업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진 배경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뭐 데이터는 중요하다. 21세기의 원유이고 특히 사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금융이라든지 의료, 통신, 유통처럼 이렇게 개인 정보를 중심으로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 경제라든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 산업부는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산업 데이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하에 작년 8월 달에 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산업 데이터라는 거는 그 제품의 이제 개발, 그러니까 쉽게 R&D서부터 조달, 생산, 유통, 서비스에 이루는 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뭐 의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슈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그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동안 정책적으로는 좀 소외된 면이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정책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이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이나 뭐 온도 변화 같은 거를 센서를 달아서 다 측정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들은 개인 정보라든지 뭐 무슨 의료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슨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의식하에 저희가 이제 산업 데이터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이 디지털 전환에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있지만 이제 향후 사실 데이터의 한 90% 이상은 이런 산업 데이터가 이제 주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국은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일본, 특히 유럽 뭐 중심으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뭐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산업 데이터에 대한 좀 종합적인 정책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 데이터라든지 개인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문제였고, 특히 뭐 데이터 3법 같은 경우에도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아니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 산업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적용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지금 오늘 오전 오후 세션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동안 빅데이터라든지 뭐 AI 활용은 되게 금융, 통신,
마케팅 분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 정보를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서비스와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접근이 있어 왔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도 대부분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을 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들은 뭐 말로는 계속 뭐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AI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미흡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업에 비해서 제조기업들은 더 이런 혁신기술 활용이 미미하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기업 규모도 크지 않지만 이제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 부재도 사실은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애로사항으로는 이제 대다수의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뭐 디지털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 대한 뭐 기술이라든지 또 별도 인력을 뭐 고용하기도 어렵고, 또 자금이라든지 이런 역량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기 위한 뭐 법적인 제도라든지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뭐 사실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뭐 신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각 기업마다 이제 그 ERP 시스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표준화도 부족하고, 또 이제 기업이라든지 업종 간의 데이터의 연계라든지 활용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작년 8월달에 그 산업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좀 혁신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이런 비전과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는 크게 세 개인데, 하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근데 그냥 아무 데이터가 아니라 적시에 적절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산업 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이제 추진 과제를 발표를 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라는 건데, 결국 이제 업종별로 다 다른 그 데이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거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이제 개방형 데이터라 그래서 모든 산업 전반에 활용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유통물류 산업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그 홈쇼핑이나 뭐 하다못해 쿠팡 이런 데 들어가 봐도 각 상품에 대한 정보가 다 다릅니다. 뭐 그냥 새우깡 그러면 다 같은 새우깡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그 안에 용량이라든지 또 각 사이트가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새우깡에 대한 어떤 정보 리스트도 다르고, 그런 게 이제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표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수직형 데이터는 그 같은 밸류체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업종이다. 그러면 그 밸류체인 하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뭐 산업 공정에서 나온 데이터가 이제 좀 어떤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 수집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형은 이제 각 다른 이 업종 간에서도 그 업종 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업종 간에서도 그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그런 그 뭐 정책이라든지 그 표준화가 필요한데 이런 면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에너지 분야의 이런 뭐 계량 데이터라든지 뭐 휴먼 빅 데이터, 그리고 특히 이제 시험 인증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인증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특허청에서 그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그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허청에서도 저희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해서 공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제 밸류체인을 고도화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산업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오늘도 수많은 발표자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데이터 정책은 이제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그 기업인들이 스스로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 전환이 필요한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도 사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정책의 목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저희가 R&D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 데이터나 AI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재 부품이라든지 장치 산업, 뭐 조선, 철강,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산단 등에도 각 그 분야별로 그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뭐 지능형 신제품이라든지 신개념 서비스를 위한 그런 뭐 R&D 사업도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산업의 이제 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유통, 물류, 수출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상품 표준 데이터도 지금 그 작년부터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국내에 대한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전 단계에서도 그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직접 이제 디지털 기반을 가지고 사업화를 할 때 뭐 펀드라든지 기술 사업화, 특히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같은 그런 규제 제도 개선 정책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술 평가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과 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할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어떤 그 뭐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연계를 해야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업계라든지 학계 연구소 등과 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 융합 얼라이언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산업 관련돼 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산업진흥화 협회도 설립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컨설팅이라든지 멘토링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디지털화를 위한 이제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 오전에도 오후에도 어떤 패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나 뭐 권리, 의무 관계가 부정확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산업부가 그 준비했던 산업 디지털 촉진법이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국무회의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은 한 내년 초 정도 이제 공표가 되고 한 6개월 후에는 이제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분야에서 최초의 그런 이 산업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또 법적 의무와 권리 관계를 정의한 그런 산업 디지털 촉진법이 그 6개장 30개 조문으로 해서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촉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정부가 산업 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뭐 보호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장에 뭐 센서 업체가 와서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그럼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그 공장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센서 업체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명확했습니다. 근데 이 법에 의하면은 이제 양측이 다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물론 사적인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이 우선하지만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런 권리 관계라든지 또 이 데이터를 삼자한테 제공을 했을 때 그 삼자의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연관되는 다른 법들, 예를 들면 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령에 대한 정비 작업도 저희가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서부 시대 때 그 골드러시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청바지라든지 뭐 곡괭이, 삽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디지털 전환도 중요하고 AI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런 청바지나 그런 뭐 곡괭이, 삽 같은
반도체, 센서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워낙 이 주제 하나하나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다만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센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다 본부로 갖고 서버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단에 있는 센서 단계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나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을 해서 꼭 필요한 데이터만 서버로 보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사실은 센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센서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그런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재직자들에 대한 그런 AI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견기업만을 위한 그런 별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그 이제 대학들 그 AI 대학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과 이제 연계를 해서 R&D를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과기부와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서 과기부는 그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창업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는 이제 그런 AI 솔루션을 수요하는 중견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 부처가 협업을 해서 그런 그 중견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도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 많은 중견기업인들을 만나보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 디지털 전환 중요한지 알겠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중소기업과 다르게 중견기업들은 또 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대부분이 이제 CEO 체제라기보다는 창업자 체제이기 때문에 이 창업자들이 의지만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4월달에 중견기업 연합회에다가 디지털 혁신 센터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이제 뭐 브릿지 포럼이라고 해서 이런 그 CEO들이라든지 이제 창업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이렇게 매치메이킹을 해주는 그런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카라반이라 그래서 그 AI 전문가들이 그 중견기업에 찾아가서 실제로 이제 진단을 하고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리고 솔루션 제안까지 해주는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라운지라 그래서 그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그 피칭을 하면은 중견기업인들이 와서 듣고 부인들이 직접 그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IR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코엑스 2층에 있는 그 무역협회 안에 있는 그 스타트업 센터에서 많이 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 중견기업의 디지털화라는 게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중견기업의 디지털화라기보다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안세진 국장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개인 데이터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산업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는 좀 그 또 이 클릭이 오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석유 산업협회 연합회 김기준 회장님께서 섬유 패션 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안세진 국장님의 발표와 연결이 되는 좋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넘어가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기준 부회장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좀 더 큰 그림에서 발표를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섬유 패션 산업에 있어서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의가 맨 앞에 나오는데요. 그만큼 섬유 패션 산업은 오래된 전통 산업입니다. 그런데 싸이월드에서 미니미, 그다음에 제페토에서 지금 아바타를 꾸미고 명품 옷들을 구매하면서 새삼스럽게 이 섬유 패션 산업이 가장 올드한 인더스트리지만 디지털 전환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는 분야로 지금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섬유 패션 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제가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섬유 패션 시장의 현황, 그리고 왜 섬유 패션 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 DX를 이끄는 기업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데이터가 그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디지털 전환 기술과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글로벌 패션 시장이라는 거는 여기서 먼저 쓰겠습니다. 글로벌 패션 시장은 자라, 그다음에 H&M 같은 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보통 기획에서 생산까지 2주에서 4주 걸리는 패스트 패션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부후, 에이스, 아소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가 되면 그 기획한 제품이 직접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 기획 비중이 점점 감소하면서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에서 그런 거를 반영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기획 비중이 감소하고 스팟이나 리오더 중심의 반응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화, 그다음에 맞춤화 등 이 온디맨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글로벌 패션 시장의 빠른 흐름도 중요하지만 국내 주력 제조 산업의 하나입니다. 이 단계가 여러 가지 있어서 좀 이따 보고 드릴 텐데요. 염색 그리고 봉제라고 해서 의류 제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서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인력도 고령화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YD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패스트 패션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 반팔 티셔츠를 한 번 사면 $1라고 해가지고 한두 번 입다가 그냥 빨지도 않고 버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칠레 사막에 쌓인 옷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칠레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FTA를 많이 체결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FTA 네트워크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관세가 낮다는 얘기라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칠레가 중남미 중고 섬유 패션의 핵심 거점으로 지금 인식되면서 여기 칠레 북부에 있는 이키케 항구로 매년 약 6만 톤 정도의 옷이 들어와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섬유산업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즘에 많이 그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헤어지는 중이라고 송혜교가 나오는 그 굴지의 패션 기업 디자이너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있는 내용도 들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획회의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의류 제작 단계는 디자인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소재를 선정한 후에 패턴을 제작하고 또 이 의류를 제작하는 부분이 이제 봉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디자인이라는 것을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 산업에 있어서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각 단계별로 있어서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생산성을 높이고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고객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서비스를 제대로 온타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거를 실현하게 하기 위한 이 혁신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 이 기존의 전통 산업에 있어서는 기획에서 생산까지의 리드 타임을 5개월에서 한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섬유 패션에 있어서는 스프링 서머 시즌이 있고 폴 윈터 시즌이 있기 때문에 통상 6개월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섬유 패션 산업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섬유 패션 산업도 상당히 DX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들어보셨겠지만 무신사는 사실 홍대 앞에서 무지 신발 사진이 많이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에이전시였습니다. 신발에 미쳐 있는 우리 사장님께서 옆집에 가서도 신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우리 웹사이트에다 올려줘서 거기서 팔리면 수수료를 조금 받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몇 조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김태리라는 또 영화배우이자 탤런트가 선전하는 에이블리라는 이커머스 플랫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홈쇼핑, 그다음에 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이용한 그 주문 같은 것들이 많이 되면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릴 옴니어스, 디자이노블, 그다음에 패션 AI인 파이 같은 IT 기업이 국내 패션 산업에 있어서의 상당히 많은 그 빅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국내 기술력과 ICT 역량이 합쳐진 국내 패션 산업은 앞으로도 굉장히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으로 1년 동안 일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섬유산업은 보통 많은 부분 이제 해외 생산 기지가 옮겨가면서 사양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G7 국가에서 패션 산업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사양 기업은 있다. 그렇지만 사양 산업은 없다. 사람들이 옷을 입고 사는 한. 그리고 이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2배로 또 매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필요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섬유 패션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다른 분야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단지 단계에 있어서는 기획, 생산, 유통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으로 업체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인데요. 이 옴니업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옴니어스라는 회사는 패션 이미지 데이터 인식 AI 솔루션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세윤 국장님께서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센서를 통해서 지금 이 회사는 금년도에 카카오 자회사로 편입된 지그재그, 에이블리, GS샵 등 약 700개가 넘는 고객사에게 상품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속성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시간 트렌드 분석, 유사 상품 추천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렌즈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서비스를 대표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상품 추천 횟수가 1억 회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디자이노블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I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잘 팔리고 있는 디자인이나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 그래서 브랜드에서 또 선호하고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AI에게 학습시키는 앱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적합한 디자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72시간만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앱을 이용해서 AI가 판매 예측 적중률을 10년차 상품 기획자보다 약 20%나 높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둑에 있어서 AI를 이용한 알파고에서 계속해서 학습을 몇 시간을 하면 바둑 고수들인 인간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적용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자체 액세서리 쇼핑몰인 브랜덴이라는 걸 만들어서 광고 없이 자체 AI 기술만으로 1년 만에 월 매출액 3천만 원을 달성한 기업입니다. 다음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섬유 패션 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패션넷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션넷이라는 것은 패션 섬유 업계의 기획 적중률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스프링, 서머, 폴, 윈터 시즌을 구분해 가지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몇백만 건, 몇천만 건의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성복 이제 런웨이라고 그래서 밀라노, 뉴욕 쪽에 있는 많은 이 정보들을 데이터를 결국은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있어서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작년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년 8월 이후에는 이제 회원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는 보지 않는 걸로 했더니 활성화된 회원 수가 지금 6,700명입니다. 상당수의 우리 국내 패션 의류 기업의 이 담당자, 개발자들이 보고 있고 또 학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 섬유 패션 분야의 빅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부자재 생산과 관련된 생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례입니다. 벽진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 섬유를 후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기능성 섬유를 생산하는 섬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 보통 실로 천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기 전에 염색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스판덱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항균 또 이 성을 가진 이제 원자외선 가공 같은 것도 하는데 이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산 분야의 작업 공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시스템을 자동화한 염색 진흥화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품질도 개선되었고 염색 가공에 있어서 생산 분량 그리고 작업 시간도 함께 감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대표적인 회사라고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다음은 코그넥스 코리아의 수아랩이라는 이 회사의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아랩이라는 것은 산업 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AI 머신 비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공정 과정에 이제 불량품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검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센서를 통해서 나염 공정 과정에서 나염 이제 염색하는 공정입니다. 자동으로 불량을 잡아내는데 그 불량을 잡아내는 기술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정상 제품에 있어서 특징적인 요소를 데이터화해 가지고 이런 레퍼런스로 등록된 이미지 데이터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검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염색 가공 업체의 불량률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업체입니다.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음은 패브릭 타임이라고 하는 거에 스와치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우리가 옷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팔거나 국내에서 할 때 이 디자이너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에 이 천을 이렇게 요만하게 잘라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색깔이 어떻고 재질이 어떻고 하는데 그걸 스와치라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 상에서 그런 스와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름을 스와치온이라고 했는데 이 원단 판매 플랫폼입니다. 동대문 기반이고요. 패션 상품 제작에 필요한 원단, 부자재와 관련된 데이터를 디지털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만 개 정도 되는 소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회사가 뭘 단추 뭐 등등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가지고 아주 소량으로도 북미, 유럽 등의 전 세계 약 만여 개 패션 브랜드에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원단 샘플을 배송하거나 주문 과정도 자동화해서 수출 배송 관리 프로세스를 통상 사람이 할 때 1시간이었는데 30초로 아주 단축하면서 엄청나게 생산성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 분야에 있어서의 이 DX 대표적인 기업으로 클로 버추얼 패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디즈니 영화에서 겨울왕국에 보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공주가 입는 드레스 같은 거를 이제 이 디지털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3D 디자인이라는 걸 통해서 디자인 샘플링 하면서 아바타를 활용해서 런웨이에서 어떤 이 느낌의 의류를 보여줄 수 있는지까지도 제작하면서 대기업 이 해외에 이제 그 오더를 넣는 월마트나 아니면 다른 그 타겟 이런 기업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그 디자인을 3D 디자인을 이용해서 클로 제품을 이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디자인하면서 그 모델을 조금 뭐 1인치를 줄여달라, 여기 품을 조금 단추를 하나 더 달라 뭐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하려면 새로 천을 만들어서 염색해가지고 아까 기능도 놓고 하면서 그 샘플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오프라인으로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이 채택이 안 되면 굉장히 많이 버렸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리드 타임을 37일에서 27시간으로 줄였고요. 샘플 채택 비율도 15%에서 55%로 확대됐습니다. 샘플 채택 비율이 15%에서 55% 확대되면 엄청난 물량의 천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채택되지 않은 샘플로 만들기 위해서 차는 천은 기본적으로 짜야 되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친환경 기업이라고도 사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한 3개에서 손가락으로 3개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컨트롤 클로더 파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파이는 패션의 FA하고 AI를 이용했다고 해서 AI가 섞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의류 제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인데 원래는 에이전시로 해서 어떤 옷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를 디자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다음에 이 옷을 만들어 줄 공장이 있을까를 연결해 주는데 그 플랫폼 역할을 했는데 디자인과 수량, 납기일만 등록하면 생산이 가능한 의류 공장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견적부터 샘플 제작, 검수까지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용하면 의류 제작 기간이 아까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주일로 단축될 수 있고 올해 기준으로 약 500개의 고객사 이제 오더를 넣는 데하고 4,060개 정도 되는 의류 공장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대학생들 보통 과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저 클럽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이제 옷들 만들 때 수량이 굉장히 적고 디자인도 한정적으로 사용되게 있는 것들도 이런 파일을 이용해서도 그 생산하고 있고 지금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류 생산에 있어서 세컨 스킨 GNG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건 봉제라고 해서 이게 그 틈이 이제 봉제 선이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리스 웨어 브랜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을 구축을 해서 전 공정에서 원사부터 물류에 이르는 리드 타임을 5일로 단축시키고 자동 봉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거 역시 생산 단계에 있어서 주문, 샘플 제작, 납품까지 전 공정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디지털 라이브러리도 오픈하면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유통 단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블리는 버스 정장 같은 데 보면은 김태리가 얼마 전까지 사실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패션 판매 이커머스 기업이라기보다는 사실 패션 테크 기업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제공하는 차별화된 전략 포인트가 강력한 상품 추천 기능에 따른 이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기 키와
성향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다른 고객들이 남긴 리뷰, 상품 찜, 실제 구매에 관련 데이터 정보를 분석해서 자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된 판매자와 상품을 선별해서 고객에게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월 활성 사용자가 465만 명, 앱 누적 다운로드 수가 2,200만 건에서 국내에서 엄청나게 그 인기가 있는 이 커머스 플랫폼이고요. 국내 현재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누적 거래액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FNS 홀딩스의 파스커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파스커는 3D 그다음에 가상 증강현실로 해가지고 실제 매장과 똑같은 가상 매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 현재 매장에 있는 거를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이제 하나씩 고객이 넘겨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바지를 한번 찍으면 아래 위 뒤로 360도 돌릴 수도 있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고객들이 자기가 제품을 좀 더 어떤 느낌일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2022년도 내년 상반기에는 패션 메타버스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통과 관련해서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은 마크비전입니다. 여기는 AI 기반으로 해서 위조 상품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얼마 전에 이 뉴스에 신문 기사에도 좀 나와서 뭐 하버드와 그다음에 또 코넬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이제 창업한 회사인데요. 이미지 인식, 그다음에 텍스트 분석 알고리즘과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신고 접수 자동화, 그리고 결과 리포팅하는 대시보트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제 지적재산권과 위조에 대한 기술이 점점 중요한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품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회사에서 어느 쇼핑몰에서 선전하고 있는 특정 상품이 이 정품이 아닌 우려가 되게 크다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하는 시스템을 해서 고객사가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시는 뭐 명품 회사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회사한테 약 2~3천 개 정도의 위조 상품을 매월 평균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위조 상품 재고 누적 규모가 무려 1조 7,300억 원 정도 해당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비전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이 UMR입니다. 여기서 이제 ADA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가까운 미래 모든 명품이 디지털 트윈을 갖게 될 거라고 이 회사는 확신을 하면서 게임과 패션 커머스를 혁신적으로 융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 대표님께서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상 마켓플레이스는 ADA라는 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3D 가상 아바타를 통해 실제 모습과 똑같이 럭셔리 패션 아이템을 착용해 볼 수도 있고, 구찌, 펜디, 프라다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파트너사로 직접 참여해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ADA는 버추얼 쇼룸, 버추얼 패션쇼, 버추얼 커머스 등 B2B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까지는 안 돼 있지만 앞으로는 디렉트 D2C로 해서 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매니지먼트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이 한국 소미 패션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리딩하고 있는 국내 패션 업계 사례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국내 패션 산업이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스튜딩 전반에 거쳐서 인프라, 그다음에 프로세스, 제품 혁신에 대한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난 9월에서 10월 우리 소미 패션 산업의 국내 밸류 체인별 디지털 전환 수준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평가는 사실 이제는 도입 단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기업 일부 중에서는 이제 생산 공정에 있어서, 또는 이제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정에서도 또 부분 공정에서는 특화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아까 스트림
전체에서 이 디지털 전환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부에서 각 업종별, 산업별로 해도 디지털 확산 전략을 금년 중에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섬유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내년 초쯤이 되면 디지털 확산 전략 그리고 세부 실행 과제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다 합쳐지면 가장 오래된 전통 산업인 섬유 패션 산업이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김기준 부회장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이건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제 섬유하고 패션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콱콱콱 이렇게 그려주셔서 아주 굉장히 밸류 애드가 큰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흔히 얘기가 되는 뭐 블록체인이나 NTF라든지 뭐 이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그냥 가상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실물 경제랑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확신을 시켜줬던 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습니다. 자, 발표 잘 들었고요. 다음은 첫 번째 토론자로 KDI 스쿨의 이인복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7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좋은 발표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세진 국장님 그리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기준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학문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제도나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봤지 이 중견기업이나 뭐 섬유 패션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었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각 분야의 현황이나 또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혁신 사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이라기보다는 발표 자료를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생각난 몇 가지 내용이나 의문점 정도를 말씀드리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세진 국장님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워낙 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뤄주셨는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접근이나 또 이 산업 데이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것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중견기업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여러 사례 프로그램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월드클래스 플러스라던가 뭐 강소벤처 육성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이 R&D 투자 비율이나 연매출 증가율 등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들을 좀 꾸준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때 이 어떤 아이템의 선정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혁신을 좀 더 강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에 대한 조금 의문점은 생기더라고요. 3개년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실제로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의 조금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흔히 뭐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처음에 좋은 아이디어로 제출이 프로포절에 나왔을 경우에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어서 특히 기술의 혁신이나 아이디어의 혁신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번 뭐 고려사항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인재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AI 분야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인력이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기업에 갈 수 있는 동인도 사실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컨대 뭐 미국에서 같으면은 쉽게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주니어 레벨에서부터도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중견기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러한 기술을 직접 활용하면서 직접 가공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떤 스마트한 2차 사용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는 연구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되
뭐 제가 꼭 정치학과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이공계나 컴공과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쪽에서 융복합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사례들을 볼 때에도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간 박사급 인력들 중에서 사실 컴퓨터 공학이나 AI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경제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박사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관리자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런 때 많이 듣게 된 이야기가 실제로 어떤 걸 생산하는 힘뿐만 아니라 질문을 물어보는 힘, 프로젝트 자체를 짜는 힘, 또 에틱스, 윤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공계 쪽 마인드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할 때 AI 대학원이나 뭐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학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공계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들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산자부 차원에서 더욱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궁금증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그 혁신 성장 전략 부분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 글로벌 지식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관리자급 공무원들을 청중으로 해서 OECD의 디지털 경제 보고서를 리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무엇보다 정부의 각 부처나 부서별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자, 데이터 담당관, 관리자 등등이 지정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이 기타 업무와 동시에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관리와 계획 업무에만 투입이 되는 인력으로 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백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들을 봤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공공 데이터 부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발전들이 있었지만 이런 관리 부분에서 아직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매년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조차도 동일한 변수명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통합된 자료를 보기 어렵다던가 이게 충분히 공유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나 플랫폼의 구축도 중요하고 물론 또 넓은 범주에서 제도 혁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간단한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를 모르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제일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공재적인 역할을 정보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기준 부회장님 선유물 산업 관련된 발표에 대해서 더욱더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만 코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그 현지조사 연구기간 동안에 케냐 나이로비의 시장에서 쌓여있는 한국산 헌옷들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이제 개도국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패스트 패션의 어떤 어두운 단면,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것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업 사례들을 보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혁신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구나, 섬유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고, 특히 수요를 매칭하거나 과정과 절차를 자동화하고 3D 디자인, 위조 탐지 뭐 이런 사례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세션에서도 다른 데서 많이 얘기가 됐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산업 이 시장에서 도입을 하게 될 때, 또 사업 모델들이 도입이 될 때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섬유 사업을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나 AI 기술, 플랫폼 등의 공공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싶은 욕심도 좀 있었고요. 발표 들으면서 아무래도 현황과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수요나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토론 과정에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참석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다음 토론자로 다른 토론자분의 견해를 듣기 전에 어떻게 좀 두 분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안우 국장님부터. 예. 한꺼번에? 예, 그러면은 먼저 그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시고 그 한꺼번에 이제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죄송합니다. 예, 이창근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근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복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주로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실무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셨고 또 저희가 오히려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사실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좀 약간 다양성을 좀 보강하고 또 이제 이쪽을 좀 주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존 연구 결과 같은 걸 좀 소개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좀 새로운 시각을 하나 더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얘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지금까지 이제 연구들이 밝혀온 게 이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IT든 디지털 기술이든 생산성이 바로 높아지지도 않고 굉장히 천천히 일어난다. 그다음에 경제 전반으로 봐도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 생산성이 늘어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왔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조직이라든가 문화와 같은 그런 보완적인 요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조금 뒤처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이제 제가 연구를 인용을 하긴 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세 번째 짝대기에 제가 언급해 놓은 책이 옛날 이제 미국 조립 라인의 어떤 그 역사를 살펴본 역사학자의 책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20세기를 그 어셈블리 라인으로 이제 세계를 거의 제패를 했는데 그 핵심은 이제 조립 라인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특성 그 자체가 아니라 옛날에 포드라든가 그런 경영자들이 엔지니어들과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소통을 하고 유연성 있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바꿔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은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지만 조직적인 면에서 좀 같이 보완적인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쪽을 많이 연구하신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AI의 경제적인 가치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이 패키지를 사서 쓰고 있다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때 발생을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브 보트라는 분은 이제 이 AI는 그냥 분석을 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경영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영 전략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소 중견기업은 실험을 할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KDI 정성훈 박사님이 하신 연구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이제 기업 규모별로 이런 체계적인 경영을 하는 수준에 꽤 상당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곧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의사결정을 하느냐의 차이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을 때도 디지털을 활용한 업무 방식이라든가 데이터 기반한 의사결정, 디지털 문화 이 모든 측면에서 기업 규모와 유독 관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라든가 AI, 빅데이터 같은 것의 도입률 역시 기업의 규모, 그 다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경영관리 수준 이런 것과 연관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스마트 공장의 효과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올해 마침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요청을 받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제가 얻은 교훈들은 좀 이렇습니다. 스마트 공장이 보통 이제 기술적인 지표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성에는 아직까지는 인과적인 효과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것은 생산 공정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자분들이 얼마나 그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잘 적용을 하느냐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존 정책 연구들이 이제 밝혀왔었고 반대로 또 정부 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느냐 아니냐와는 그렇게 분명한 효과가 보이진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시사하는 바는 지금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라는 것의 대부분이 MES나 아니면 이런 ERP나 아니면 SCM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매하는데 보조금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금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조직상의 변화라든가 경영 방식의 변화, 관리 방식의 변화까지 병행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그렇겠지만 정부의 스마트 공장 사업 중에 대중소기업의 상생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유독 좋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공급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의 필요를 잘 아는,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공급을 받는 대기업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뭐가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 사업들 중에서도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마트 공장의 수준을 확인해주는 사업 또는 경영자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을 모아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하는 세미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외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자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진단 같은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스마트 공장의 효과 같은 것도 보다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개별 디지털 기술, 뭐 AI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공장은 이제 시스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만큼 이것은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스마트화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소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은 상상하는 수준의 그런 공장을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그에 필요한 어떤 조직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꽤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그 짝대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사업들이 평가가 유독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이쪽으로 유명하신 연구하시는 분의 그 표를 가져온 건데요. 그 경영 수준을 이제 0점에서 10점까지 났을 때 스스로 평균 스스로 점수를 매기게 하면 분포가 이렇게 막대기 그 히스토그램처럼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평가는 4.5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영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현상은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아마 이미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목표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최선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만큼은 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실패, 그다음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보를 주고 진단하는 것들부터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선도자와 나머지 다수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직접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사실 또 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좁힐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다수의 기업들이 그렇게 스마트 공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끌고 어느 정도는 나머지 시장의 힘을 빌어서 이끌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미 발표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분야를 조금 이제 봐온 어떤 연구자로서의 시각을 조금 더 이제 더해봤고요.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이러한 기술과 같이 붙어 다니는 조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좀 더 있을 때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이창훈 교수님은 그 토론이 상당히 좀 리터러처 기반을 두셔서 매니지먼트 프랙티스라는 리서치 기반을 두셔서 좋은 인사이트를 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안세진 국장님하고 김기준 부회장님 아까 처음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이인복 교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좀 R&D 정책이 성과랑 상관없이 좀 이제 돌아가고 있어서 좀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 발표드린
전반적으로 산업부의 R&D 정책뿐만 아니라 뭐 과기부도 그렇고요. 정부의 R&D 정책이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월드 클래스 사업이라든지 뭐 또 ATC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이 된 기업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R&D 프로젝트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 지원해 주신 그런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금 대규모로 예타를 통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좀 다소 무모해 보이는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충전하면 뭐 5,000km를 가는 전기차라든지 뭐 네팔을 통해서 뭐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뭐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좀 다소 좀 옛날 연금술사들이 했을 법한 그런 무모한 프로젝트도 지원해주게 하는 그런 알케미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작년에 이제 예타를 통과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 인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도 사실은 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봅니다. 기업인들도 만나고 AI 솔루션 업체들도 만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AI 솔루션 업체가 그 업체에 접근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시켜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업체에 있는 재직자들이 AI에 대한 소양을 좀 그 배운 다음에 자기 회사를 디지털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지만 사실은 좀 재직자 그 회사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도 제일 잘 알고 뭘 개선해야지 우리 회사가 좋아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재직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 최소한의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외부에 있는 뭐 AI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을 하지만 재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뭐 OECD 백서에 있는 것처럼 공공 부분이 관리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는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근 교수님께서 또 이제 뭐 중소 중견기업의 어떤 그 실험을 할 여유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라든지 또 조직 문화나 그 기술 경영 관리 방식이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 인력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문제고, 근데 다만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기업들은 사실은 만나 보면은 이미 그 경영 체제가 상당히 관료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전문 경영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의사결정 내리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사실 생산 공정이 있어서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큰 모험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어프로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사실상 그 이제 오너십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데가 많고 또 아직 기업들이 젊기 때문에 사실 딱 한두 명만 설득을 하고 한두 명만 인식을 바꿔주면은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에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브릿지 DX 브릿지 포럼이라든지 디지털 카라반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 사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부회장님도 저 리스폰스 하실 거 있으시면은 이제 한두 가지 제가 우리 이인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창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도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구체적으로 이 소매 패션 기업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 입장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게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 디자인에 있어서도 카피 문제가 굉장히 지금 그 골치 아픈 문제라고 해서 이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의 이 여러 가지 열정을 이제 갉아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NF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중소기업들도 뭐 그 로펌을 대형 로펌을 통해서 이게 저기 법률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이 명품 아니면 이 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적인 보호를 NFT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도 지금 돼 있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 기업들에 있어서 지재권 보호에도
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여러 기술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하나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디지털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인데 역시 이 섬유 패션 쪽도 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저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특히 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력 뭘 디자이너도 그렇게 시켜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큰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기업이 그 성공하는 게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K-팝, K-컬처, K-패션 얘기도 계속 하고 하는데 드라마에 있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도 요즘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 컨셉을 가지고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섬유 패션 기업들의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기 전에 제가 저도 좀 약간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창근 교수님의 아까 슬라이드에 대해서 뭐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좋다고 그랬는데 그 누구의 평가인지 좀 평가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진행이 안 되나? 이창훈 교수님 안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예, 예. 뭐 아까 처음 슬라이드인데 굉장히 흥미있는 저 코멘트라서 근데 그 예, 평가가 제가 더 잠깐 좋았다고 했는데 누구의 멈췄어가지고 평가였는지 저 그것만 좀 클래리파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일부분을 잠깐 멈춰가지고요. 예, 예. 앞부분 어느 거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못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연결이 잠깐 안 좋았어가지고 제가 말씀하신 걸 정확히 못 들었거든요. 저기 그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에 대한 그 평가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네네. 평가를 한 주체가 그 누구의 평가가 좋았다는 얘기인지 좀 이거는 그 스마트 공장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예. 훨씬 더 뭐 질적인 평가를 주로 얻었을 때 그 평가들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걸로 저희들이 그러면 저기 예.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약간 초과된 관계로 이번 세션의 토론은 발제와 토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발제자분과 토론자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